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배 지역의 비 소식이 계속되겠습니다. 한 차례 폭풍 전선으로 어제 5일에는 오전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렸으며 내일은 비가 그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배 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59도에서 67도로 예보됐으며 내륙 지역에서는 59도에서 73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62도에서 7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 52도에서 55도, 내륙 지역에서는 47도에서 54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51도에서 55도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를 더 연장하며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간 접촉 채널이 유지되고 있으며 3차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개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4.11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이 3차 미북 정상회담도 재개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런 언급은 미북 접촉 채널을 통해 정상 차원에서 해결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재개하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나설 때까지는 대북 제재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빅딜론과 북한의 단계적 주고받기에 간극을 좁히기 위해 빅픽처에는 포괄 합의화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즉각 국경 폐쇄를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면서 국경 인근 남가주 도시 칼렉시코 주민들은 한숨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칼렉시코는 샌디에고에서 약 120마일 동쪽에 위치한 국경과 맞닿은 인구 4만여 명의 소도시입니다. 칼렉시코 주민 90%는 점심시간 국경을 넘어 멕시코의 멕시칼리로 건너가 거리를 걷고 식사를 하며 쇼핑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경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칼렉시코 주민들의 걱정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한 칼렉시코 주민은 ABC7과 인터뷰에서 멕시코를 자주 넘나드는 우리에게는 국경 폐쇄 여부가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분간은 안심할 수 있다며 안도했습니다. 칼렉시코 주민들뿐만 아니라 렌초, 쿠카몬가 등 남가주 다른 지역에서 국경을 통해 멕시코를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주민들도 걱정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국경 폐쇄 입장에서는 후퇴하면서 이들도 다행이라며 일단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꽉 찼다. 더는 당신들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칼렉시코에 있는 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국경 경비대 대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미국은 만원이라며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에게 더는 당신들을 받을 수 없다고 돌아가라라고 발언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 불법 이민자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경을 폐쇄할 용의가 있지만 지난 나흘 동안 멕시코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했다며 수천 명을 체포해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관세 정책으로 입장이 바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멕시코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 본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중단한다며 관세로 멕시코를 망치거나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데이빗 멜페스 재무부 차관이 세계은행 신임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집행의사회 만장일치로 데이빗 멜페스 재무부 차관을 세계은행 제13대 총재로 선출했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임기는 5년이며 이달 9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달 1일 김용 당시 세계은행 총재가 임기를 3년 앞두고 민간 투자 회사로 옮기겠다며 총재직을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총재 후보 추천을 마감한 결과 데이빗 멜페스 재무부 차관만 단독 입후보했고 결국 집행이사회 면접을 통해 선출됐습니다. 데이빗 멜페스 재무부 차관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캠프 경제 참모로 활동했습니다. 데이빗 멜페스 재무부 차관은 대중 강경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덩치가 커지면서 참견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평소 세계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이빗 멜페스 재무부 차관이 신임 세계은행 총재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 세계은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토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소속인 크리미널 저스티스 앰베서더 국제형사법 대사에 NIU 노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법대 교수인 한인인 몰스 텐을 지명했습니다. 몰스 텐 교수는 국제법과 인권 등을 전공했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로 그동안 활약해온 인물입니다. 국무부의 크리미널 저스티스 앰베서더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혹 행위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그리고 책임 추궁에 관한 미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 것과 전 세계 정부들에게 조언하는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인 몰스 텐 교수의 지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지금보다 더 깊이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으로 한국어와 스페니쉬 등에 능통한 몰스 텐 교수는 2015년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 등을 집필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노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는 홈페이지에서 몰스 텐 교수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를 논한 글을 쓴 학자는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몰스 텐 교수의 이러한 북한 관련 연구 활동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 주미 한국대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노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측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첫 동성애 흑인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정계 새 얼굴 로리 라이트풋 전 연방검사가 거물급 정치인인 토니 프랙윙크를 압도적 차로 누르고 최종 승리했습니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라이트풋과 프랙윙클의 득표율은 74%와 26%였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라이트풋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얼 현 시장의 뒤를 이어 오는 5월 취임하게 됩니다. 주류 언론들은 라이트풋이 크게 세 가지면, 즉 흑인 여성이라는 점, 그것도 성소수자라는 점, 정치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미 정치 역사에 큰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공화당 의회 위원회 춘계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산책을 했는데 그는 합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괜찮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누군가 그런 말을 하고 떠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전에 겪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아무도 그런 식으로 떠난 적이 없지만 나는 그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내 이민자들은 합법 거주자들은 물론 영주권 대기자들, 서류 미비자들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위험보다는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5천만 명의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세금을 내고 있는 이민자들은 서류 미비자 300만 명을 포함해 4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귀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태생들과 똑같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 서류 미비자들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ITIN으로 불리는 개인 납세자 번호 신청서까지 함께 IRS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에 세금 보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고 워크 퍼밋까지 받았을 경우 카드를 받은 직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세금까지 납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워크 퍼밋 카드를 받았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가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될 경우에는 속임수 이민으로 의심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취업비자 H-1B, 주재원 A1 비자 등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므로 큰 상관이 없으나 학생비자 F1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내에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없이 번 소득을 보고해서는 안 되며 세금 보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불법 취업을 신고하는 셈이 됩니다. 역으로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한국 등 외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하면 이민자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금 보고 시 합법 신분일 경우에는 기초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2배로 올라간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부양자녀 1인당 $2,000씩 받게 됩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부양자녀가 합법 신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6,000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텍스를 납부하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위한 크레딧 4점을 쌓게 되고 1년에 4점씩 10년간 40점을 쌓은 후 은퇴 연령 도달 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학에 가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로 거주 지역에서 1년 이상 세금 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면 연 $10,000의 학비가 $20,000대로 뛰고 기숙사비를 합하면 $30,000나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가 특별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5일 3월 경기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하면서 폭넓은 종목의 매수가 선행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0.36포인트 0.15% 오른 26,424.99로 폐장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018년 10월 상순 이래 반년 만에 고가권에 진입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일보다 13.35포인트 0.46% 상승한 2892.74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에 비해 46.91포인트 0.59% 올라간 7938.69로 마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지하던 다연발 탄창 소지가 연방법원의 판결로 합법으로 인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6년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테러 이후 10발 이상 다연발 탄창 소지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총기협회 NRA가 캘리포니아주의 다연발 탄창 소지 금지법은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NRA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샌디에고 연방법원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판결에 앞서 한 여성이 가택 침입을 다연발 탄창이 장착된 총기로 막은 것을 포함한 3건의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베니테즈 판사는 인용한 사례 가운데 2건의 경우 주민들이 다연발 탄창을 장착한 총기로 자택에 있는 탄환을 모두 사용해 침입자들을 몰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다연발 총기로 총을 쏘며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강도와 성폭행 등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빈도는 극히 낮다고 강조하며 10발 이상 다연발 탄창 소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성을 저평가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공공 안전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역시 이번 판결이 상식적인 총기 규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국 총기협회는 환영했습니다. 한국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이끈 주역이 한인 2세 변호사들이어서 화제입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SK 하이닉스에서 물량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1억 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책임 없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들의 보험사인 사이프리스가 원고로 SK 하이닉스로부터 자사의 게임기 엑스박스 1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D램 칩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3년여에 걸쳐 진행됐었습니다. 비록 SK 하이닉스는 화재로 인해 6천만 대의 D램 칩을 공급하지 못했으나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D램 칩을 공급했으므로 하이닉스가 짊어진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한인 2세 변호사들은 바로 버드 머렐라 로펌의 노익환 변호사와 티모시 유 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미국 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많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전문가로 미국 법조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이기도 합니다. 파, 오이, 배추, 무, 게다가 아보카도까지 어쩌면 흔한 농산물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2일 한인 채소류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폐쇄되면 많은 농산물의 수입길이 막히면서 주요 채소류가 한인마켓 진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채소류가 많다 보니 멕시코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연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발원지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3국의 미국행 불법 이민자들을 멕시코가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이민 정책이 고삐를 조이며 멕시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입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채소류는 전체 소비 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CNBC에 따르면 미국 내 납세자의 20에서 25%는 마감일 직전 2주 동안 세금 보고를 접수하는데 세금 보고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경우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아이디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보고를 미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는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CPA들은 지적합니다. 직장으로부터 발급받은 W2,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 받게 되는 1099,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 투자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급하게 찾아야 하며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다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등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법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이드 잡을 뛴 관계로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 관련 세금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을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납세자가 IRS 양식 4868을 접수해 4월 15일 이전에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마감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보고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내 이민 가정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국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태생들뿐만 아니라 이민 가정의 출산율도 큰 폭으로 하락해 미국 인구의 고령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 빠진 데 이어 미국 내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 사회도 출산율 하락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생들뿐만 아니라 이민자 출신 가임 여성들의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연구센터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가정에서 15세에서 50세까지의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출산율을 보면 2008년에는 1000명당 76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62명으로 10년간 14명이나 대폭 줄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기로 유명한 히스패닉의 경우 이민 가정에서는 1000명당 86명에서 61명으로 25명이나 급감해 가장 많이 하락했고 미국 태생은 71명에서 5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의 경우 이민 가정 출산율은 1000명당 63명 안팎에서 강보합세를 보였고 미국 태생들은 52명에서 49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흑인들은 이민자들이 70명에서 75명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10년간 5명 늘어났으나 미국 태생들은 61명에서 53명으로 8명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출산율 하락 추세에서 인구 고령화와 심지어 인구 감소를 피하려면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인터섹스, 즉 간성인 갓 태어난 아기의 성별을 의사와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스캇 와이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SB201은 의사가 간성으로 갓 태어난 아기의 성별을 결정짓는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성이란 염색체 이상이나 호르몬 과다, 결핍 등의 이유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둘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남성과 여성 생식기가 일반적이지 않게 합쳐져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말합니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와 부모의 결정만으로 아기의 성별을 남자 또는 여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 SB201은 아이의 동의 없이는 성별 교정 수술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판단이 아닌 아이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때 스스로 성별을 선택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간성 비율이 0.17%, 무려 1000명 중 1.7명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인지법 SB179를 시행 중인데 남녀 성별을 나타내지 않는 넌바이너리를 법적 서류상 표기할 수 있도록 시행 중입니다. 이 또한 남성이나 여성 또는 중성으로 자신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운전면허나 신분증에 제3의 성을 뜻하는 X 표기를 합법화한 오레곤주를 비롯해 워싱턴 DC, 워싱턴주, 메인주,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성별 결정에 대한 의사 존중권과 관련한 법안들이 제정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인지법 통과에 이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제조사로는 처음으로 학생 론 페이먼트 상환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3일 현대차 미국 법인은 한국 론 부채를 갖고 있는 고객이 현대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면 현대차가 최고 $900까지 학생 론 페이먼트를 지불해주는 스튜던트 어셔런스 프로그램을 런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의 현대 딜러에서 4월 1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30일까지 제공되며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처음으로 기체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6개월 사이에 잇따라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등에서 일어난 항공기 추락 사고들과 관련해 항공기들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보잉사는 추락한 737 맥스 8 기종의 자동 비행 장치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해 작동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CEO는 이런 위험을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며 보잉은 위험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미 소수민족연대협의회가 수여하는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자로 한인 4명이 선정됐습니다. 전미 소수민족연대협의회가 5일 공개한 2019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 명단에 따르면 박종환 엘리트 교육그룹 회장, 이형로 공인회계사와 저스틴 킴 아이러브 대표, 이진 아벨리노 그룹 대표 등이 이민사회는 물론 미국 주류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미국에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만 21세로 올리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내년부터 법적 흡연 허용 연령을 현재 18세에서 21세로 3살 올리기로 했습니다. 흡연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린 것은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9번째입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 하와이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와 메인주, 매사추세츠, 뉴저지, 유타, 버지니아, 오리건주 등이 흡연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싱가포르도 흡연 가능 연령을 2021년까지 만 21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또 지난 2017년부터 담배 제품은 판매점에서도 진열해서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일본은 20세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부인에게 위자료 40조 원을 주기로 하고 이혼을 마무리한 다음날 베이조스의 연인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신들은 베이조스와 만나고 있는 로런 산체스가 남편인 할리우드 에이전트 패트릭 화이트셀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TV 앵커 출신인 산체스는 헬기 조종사 면허를 따고 항공 촬영 업체를 운영해왔고 베이조스의 항공 우주 탐사 업체 관련 영상 작업을 하다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자료로 아마존 지분 25%, 40조 원을 받게 된 제프 베이조스의 부인 맥켄지 베이조스는 단숨에 세계에서 4번째로 재산이 많은 여성 부호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 감염 환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급속히 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5일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버지니아, 조지아 등 5개 주에서 지난달 2일부터 29일 사이 이콜라이 감염 사례가 72건 보고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가장 크게 확산한 주는 켄터키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어 테네시 21명, 조지아 8명, 오하이오 5명, 버지니아 2명 순입니다. 감염 환자 가운데 8명은 상태가 위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CDC는 부연했습니다. 초대형 명문대 입시 부정 스캔들로 미 전역 부유층 학부모 33명이 연방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이들 중 베이 지역에서 첫 유죄 인정자가 나왔습니다. 이스트베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베이 지역 출신 포장식품회사 사업가인 피터 젠 사토리오가 3일 자신의 불특정 혐의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 첫 출석 예정이었던 사토리오는 보조법관인 페이지 켈리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재판일을 4월 30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토리오는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3월 12일 사토리오를 우편 사기 및 정직 서비스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는 2017년 6월 10일 딸의 ACT 시험 점수 조작을 위해 이번 사건의 주모자인 윌리엄 릭 싱어에게 $15,000를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토리오의 딸은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추가 시험 시간을 받고 시험을 치렀으며 감독관이 점수를 조작해 36점 만점에 2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츠버그에서 1일 가정불화로
칼부림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피츠버그 경찰 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비치우드 코트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칼부림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상체에 자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월러크릭의 존 무어 메디컬 센터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칼부림은 가족 간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 남성이 여성과 싸우던 중 화가 나 칼로 여성을 몇 차례 찔렀으며 이후 다른 가족들이 남성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싸움을 벌이던 이 둘의 관계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한인 여학생이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의 다수 명문대학에 동시 합격해 화제입니다. 워싱턴 DC 알렉산드리아의 에피스코팔 고등학교 12학년인 김유진 양은 최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듀크, 브라운, 존스 홉킨스, 에모리, 윌리엄스 칼리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 동시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아직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양은 애틀랜타의 명문 여대 스펠만 대학 국제학과 김명식 교수의 딸입니다. 테네시주에서 태어나 자란 김 양은 워싱턴 DC로 옮겨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김 교수는 딸의 고교 진학 직후 테네시대 정치학과에서 스펠만 대학 교수로 임용돼 4년 전 애틀랜타로 옮겼습니다. 유통업체 월마트가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와 경쟁을 위해 구글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통해 장을 볼 수 있는 서비스에 나섭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일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톰 워드 월마트 디지털 영업 선임 부사장은 2일 성명에서 월마트 고객들이 이날부터 구글의 스마트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온라인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에게 온라인 구매 이력이 있으면 AI 비서가 원하는 물품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글 홈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폰, 워치 등 구글의 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장착한 디바이스에서 작동됩니다. 이렇게 주문한 물품은 월마트 2,100여 개 점포에서 수령하거나 800여 개 매장에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IT 매체들에 따르면 구글이 카메오 보이스로 부른 이 서비스의 첫 번째 목소리 주인공은 그래미상 수상 경력이 있는 부드러운 음성의 가수 겸 작곡가인 존 레전드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개발자 회의에서 6명의 유명인사 목소리를 서비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의 인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역에서 외부 기생성 흡혈 곤충인 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아메리카 이 클리닉이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 이 클리닉은 올해 1월에 이 박멸을 요청하는 예약이 작년 1월에 비해 20% 증가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클리닉 관계자는 베이지역 8군데에 이 박멸 전문가가 파견돼 이 성충과 알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어린이병원의 소아과 및 피부과 전문의 버나드 코엔 박사는 이 때문에 죽거나 심각한 병을 앓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에게 처치를 해야 하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격을 두고 수차례 소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거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없는 국부 구충제 같은 구충제를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딕슨 고교생 2명이 수로에 빠진 개를 구하려다가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솔라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딕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제이콥 홀모우주스와 제이콥 슈나이더가 1일 오후 12시 20분경 수로에 빠진 개를 구한 후 붙잡은 금속다리에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강아지 레인저와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살인 차량을 타고 수로 위 설치된 좁은 금속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레인저가 수로에 빠지자 홀모우주스와 슈나이더가 뛰어들어 그를 구했고 수로 밖으로 나오기 위해 금속다리를 붙잡자 전류가 통해 감전사 당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타주에서 배송받는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타겟, 콜스 등 캘리포니아 주 내 본사가 위치한 온라인 유통업체에 한해 판매세를 징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는 아마존처럼 캘리포니아 주에 계열사가 있는 경우로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주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사업장의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거래에 판매세가 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주 정부는 온라인 판매세로만 첫 회계연도에 5억 4,4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우스타코마 주정부와 온라인 몰 업체들 간 소송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타주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판매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23개 주가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무단으로 산모들의 분만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 여성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NN 방송은 2일 지난주 80여 명의 피해 여성이 캘리포니아 라메사에 있는 샤프 그로스몬트 여성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분만실 및 분만 대기실 3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환자의 동의 없이 이들의 진료 과정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환자용 가운을 걸친 채 수술대에 올라있는 여성들의 모습과 제왕절개 과정 등이 그대로 담겼으며 일부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 부위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1,8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모욕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핸즈프리 이용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물론 핸즈프리 이용까지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에 촉구하는 법안은 핸즈프리를 통해 통화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부주의 운전으로 하루에 9명씩 사망합니다. 지난 2016년에만 부주의 운전으로 3,4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부부가 카지노에서 거액을 딴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돈을 몽땅 도둑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검찰 측이 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1일 산파블로 라이턴 카지노에서 2,000여 달러를 딴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우스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웨스트보로우 블루버드에 위치한 월그린에 들르기 위해 차를 세운 부부는 제임스 브리스커, 에릭 해밀턴, 제이몬 매튜스에게 붙잡혔습니다. 부부가 상금을 획득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카지노에서부터 부부를 따라온 것입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브리스커가 여성에게 접근해 총을 겨누며 지갑과 그 안에 든 현금 2,000달러를 빼앗았으며 매튜는 남성에게 접근해 400달러를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후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달아나자 부부는 911에 신고해 이들의 생김새와 번호판을 알렸으며 몇 분 후 데일리시티 경찰 당국이 280 북행선에서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타로사의 3층 아파트에서 4일 화재가 발생해 주민 140명이 대피했습니다. 산타로사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7시경 1333 웨스트 스틸리 레인에 위치한 누에바 비스타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당국은 총 64가구 주민 140명을 대피시키고 40분 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불길은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3층도 심각한 건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일부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에 이송된 이는 없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피해액은 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버클리의 한 조용한 연구소에서 17개월간 소리 없이 이루어져온 독살 음모 사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폭스5 뉴스에 따르면 버클리 엔지니어링 리서치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엔지니어 롱 위아는 회사에서 도시락과 음료를 먹고 나면 왠지 모를 건강 이상 증세를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무기력해지면서 두통과 근육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아는 건강 이상의 이유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성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슈 때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은 이 사무실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슈가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7개월간 부정기적으로 위안의 물통에 뭔가를 집어넣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슈가 물통에 넣은 것은 독성 금속인 카드뮴으로 밝혀졌습니다.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는 카드뮴은 인체에 흡수되면 뼈가 물러지는 이타이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쇼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슈는 위안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소량의 카드뮴을 물에 타서 그녀가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슈가 왜 직장 동료의 물병에 도국을 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심각한 베이 지역의 최악의 다리에 콩코드 모뉴먼트 블루버드를 지나는 680 고가도로가 올랐습니다. 도로교통건설협회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건설돼 하루 평균 약 23만 5천 명이 지나는 이 고가도로는 베이 지역에서 가장 구조적 결함이 높은 다리로 판정받았으며 주 전역 순위에서는 19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외에 280 로렌스 익스프레스웨이, 280 스티븐스 크릭, 80번 댄 윌스 크릭, 580 푸틸 블루바드, 101번 하이웨이 코디러에스 크릭, 680 미션 블루바드, 680 메리에사 크릭, 280 디엔자 블루바드, 580 샌 로렌조 크릭 등의 고가도로도 안전성 불량 등급을 받았습니다. 베이 지역의 하이텍 기업과 웹 관련 기업들이 5월 말까지 10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SAP, 페이팔, 오라클 아메리카, 인스타카르트, 신필름 일렉트로닉스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에 4월부터 5월 말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경고 서한에 따르면 거의 1200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긴급 재난 대응 시스템은 상당히 형편없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긴급 대응팀은 슈퍼바이저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주민들에게 경고가 늦어졌습니다. 지난해 산타바바라 몬테시토에서 발생한 산사태 때에도 카운티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공포심을 키울까 우려해 대피령을 발령하는 데 주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최악의 산불인 캠프파이어가 패러다이스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때 역시 주민들은 대피령을 전혀 받지 못했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응급관리 시스템은 각 주정부가 담당하는 가운데 오래된 방식으로 운영되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관련 규정을 실은 가이드라인에는 주민들의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전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관계자들의 훈련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경고 메시지를 받겠다고 허용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방법 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업체인 업가드가 고발한 페이스북의 유출 정보 규모는 5억 4천만 건입니다. 업가드는 146GB의 데이터가 멕시코 소재 미디어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의 신상과 계정 정보, 댓글 활동 등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이 정보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컴퓨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 통합된 앱에서 22,000개의 회원 비번도 노출됐다고 업가드는 폭로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 측은 아마존과 접촉해 해당 서버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빠르게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페이스북이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리몬트에 거주하는 한인 전준헌 씨가 오는 13일 베이 지역 한인들에게 오이, 호박, 가지, 고추, 상추, 깻잎, 토마토, 근대 등 싱싱하고 다양한 채소 모종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올해 네 번째로 실시되는 채소 모종 무료 나눔은 한인들이 신선한 채소를 직접 키우는 재미를 맛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전 씨는 밝혔습니다. 장소는 프리몬트 740 몬타나 비스타 코트이고 나눔 일시는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문의는 510-364-7896, 510-364-7896이나 이메일 junchun44@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 영변에서 최근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최근 영변 핵과학연구단지에서 실험용 경수로에 크레인을 설치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38노스가 영변 핵과학연구단지 일대를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9일까지는 없었던 붐 크레인이 같은 달 22일 실험용 경수로에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험용 경수로에 설치된 붐 크레인은 지난달 28일에 다시 인근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38노스는 크레인이 설치된 정확한 목적을 인공위성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장비나 물질을 경수로 돔 안으로 적지 않은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상태에 근접하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변의 나머지 다른 시설들 활동은 거의 최소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경고성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한 끝에 피해자 부부의 자동차를 사제 폭탄으로 날려버린 엽기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호주 전국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습니다. 시드니 남동쪽 일라와라 지역에 사는 한 부부는 지난 2월 22일 맥도날드 매장 주차장에서 자신들의 차에 접촉 사고를 낼 뻔한 여성 운전자를 향해 경고의 뜻으로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 운전자는 경적을 울린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토대로 상대차 부부의 신상을 파악했고 파트너와 함께 곧바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해자 부부는 집 앞에 세워둔 자신들의 자동차 앞 유리가 박살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 남녀는 피해자 부부를 대상으로 6주간이나 온라인을 통해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스토킹을 자행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5일에는 경적을 울렸던 부부의 포드 레인저 자동차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해 버렸습니다. 이들 남녀는 2일 신원을 파악한 뉴사우스웨일스 주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살인적인 경제난과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베네수엘라에서 이웃 국가로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콜롬비아 이민당국은 베네수엘라인 수천 명이 국경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뚫고 자국으로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등 각국이 지원한 원조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로 이어지는 다리를 컨테이너와 트럭 등으로 막아 폐쇄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들 원조 물품이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미국의 계략이라면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후 베네수엘라인들은 식료, 의약품과 일자리를 찾아 양국 국경을 따라 흐르는 타치라 강을 건너 콜롬비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린 폭우로 강이 불어나 그마저도 어렵게 되자 다리 위에 바리케이트를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서머타임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등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절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광업에너지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머타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업에너지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서머타임 중단에 찬성했다는 사실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서머타임 중단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는 별도의 평가를 거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40분 떨어진 한 마을의 쓰레기 더미에서 50대 박모 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하던 박 씨는 대금 지급을 위해 6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 뒤 2주째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현지 경찰의 늑장 수사에 유가족들은 쓰레기장을 뒤진 끝에 시신의 다른 부분을 찾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기회를 찾아 동남아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지 환인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교민은 10,000명이지만 사건 담당 인력은 경찰 영사와 통역뿐입니다. 현지 경찰 영사는 사건은 많아지는데 2명으로는 제약이 있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 없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는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종사 없는 에어택시가 오스트리아에서 첫 시험 비행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해 에어택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드론 프로필러가 달린 조종사 없는 에어택시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축구장에서 떠올랐습니다. 무게 340km의 이 택시는 최고 시속 150km로 30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객 2명까지 태우고 비행할 수 있는데 이름과 목적지만 알려주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태워줍니다. 에어택시 한 대의 가격은 3억 8천만 정도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수천 건의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 300대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중국계 여성이 70대 시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쯤 퀸즈 리치우드의 1724 사이담 스트리트에서 함께 살던 며느리인 웬잉 히를 시아버지인 다이 린이 칼로 찔렀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린은 히의 목을 칼로 수차례 찌르고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고 인근 위거프 하이츠 메디컬 센터로 긴급 후송됐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31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린이 히와 가족 문제로 인해 논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만성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 전문지 웹MD는 전국 7천만 명이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중 60%는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등 만성적인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습니다. 웹MD는 최근 여러 대학에서 발표한 수면 관련 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인은 1940년대보다 평균적으로 1시간 적게 자고 있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은 하루 7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수면이 부족해 낮 동안 집중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은 직업 때문에 수면 방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 5%는 지난 30일 동안 자동차 운전 중 졸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만과 심장질환, 당뇨, 알츠하이머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은 뇌 세탁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이 인지 저하나 뇌 활동을 방해하는 신진대사 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알츠하이머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50% 정도 높아졌습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촉진시켰습니다. 몸의 당분 대사 능력을 관장하는 인슐린 작용을 떨어뜨려 당뇨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4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수면장애에 대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전, 나이, 성별, 수면 환경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브레이어스는 수면장애 원인을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원인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수면장애를 앓는 사람이 있다면 유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하지 불안 증후군 역시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노화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14시간 자지만 청년이 되면 6시간 반에서 8시간 반, 50대 후반이 되면 5시간에서 7시간 잠을 잡니다. 페라요 교수는 나이가 들면 수면 촉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뇌의 송가선이 축소되고 석회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환경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경우 휴대전화나 태블릿 불빛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2014년 한 연구에서는 잠을 자기 전 태블릿을 보는 사람은 잠을 촉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55% 급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실리콘밸리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을 클릭하시면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